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똑같은 휴대폰인데도 어디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싸게 사기도 하고 비싸게 사야 하기도 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사든 비슷한 가격이 되도록 만든 게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이었는데요. 이 법을 시행을 좀 해봤더니 통신회사만 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또 나와서 정부가 법을 좀 손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새 들어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가장 먼저 배당이 되는데요. 이런 점을 노린 새로운 사기 수법이 또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간밤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오늘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착하고 슬기롭게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독감을 이기고 돌아온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서은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기셨네요. 네. 잠시 후에 또 서 기자님 준비해 오신 소식도 들어보고요. 박 작가님,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0.25%포인트를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이 이제 전 세계적 이벤트가 되어버렸는데 이번에 올리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은행 사태 때문에 혹시나 동결을 하려나 하는 전망도 아주 소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변 없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가 됐는데 작년 3월에 거의 제로 금리였으니까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5% 넘게 기준금리를 아주 빠르게 많이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가 됐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이 정도로 더 높았던 건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조그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고 네. 당연하지 그건. 그렇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네. 우리는 한참 커나가는 청소년.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미국이 더 활기차고 그렇죠. 우리는 자꾸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또 올릴 거냐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번에 올릴 중요하죠. 거야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네. 힌트가 좀 나왔으면 좋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면서 내놓는 일종의 금리 결정 보고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난 3월에 거기에 보면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추가로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예상한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 말은 추가적인 정책 조치가 적절하다? 그렇습니다. 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예상한다라는 말이 빠진 게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예상한다는 말이 빠졌으면 적절하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매우 적절해 올리는 게. 그런 뜻일 텐데 적절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적절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이 말을 시장에서는 그래 이번을 끝으로 이제 6월부터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일단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금리 올리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관심은 언제까지 그럼 이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내릴 거야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고 중소은행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게 되니까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고금리가 올해는 못 갈 거야라는 생각들을 다들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파월 의장이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 때문인데 요약하면 오늘 금리 동결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와 노동시장 전망대로라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물가가 빨리 내려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없어도 최소 지금 같은 상황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모호한 발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연준이 던진 메시지가 일단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금리를 동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거거든요. 금리 인상은 없을 건 같은데 동결은 아니면 동결이 금리 인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입장인데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이 말장난 같지만 추가 인상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또 한 번 말을 한 건 뭐냐면 네. 혹시 시장이 앞서 나갈까봐.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언제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제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야 시험 끝났다 이제 놀자 이럴까봐. 그럴까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파월 의장의 전망이 좀 틀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조심을 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라는 예.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만큼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연준도 모른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연방 기금 금리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의 참여자들 돈 들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 베팅하는지 우리가 그렇죠. 축구할 때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르겠으면 영국의 도박사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베팅하는지 보면 그게 제일 시장의 예상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봤더니 6월 추가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 쏠려 있어요. 한 번 더 올릴 거다. 네, 6월에 0.25%포인트를 한 번 더 올릴 거라는 전망이 연준 회의 이후에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비유하면 오늘 그 회의 전에는 6월에 금리를 또 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7명은 6월에 한 번 더 올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의 표현보다도 더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저 친구 저거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면 파월 의장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손에 잡히는 경제도 이제 거의 뭐 20년 넘어서 30년에 다가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아무튼 경제 전문가들끼리도 요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건 네. 굉장히 드문 일이고 저는 처음 그렇습니다.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전해드리기도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옥스포드 박사와 캠브리지 박사의 의견이 다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서은영 기자님, 네. 단말기 유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네. 그게 뭐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휴대폰 단말기 하나 사러 가는데 그렇게 발품을 팔아야 되냐. 네, 네, 맞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전국에서 똑같이 팔아라고 하는 게 단통법이었는데 이랬더니 통신회사만 이익을 보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폐지 가능성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손질 좀 해보겠다 이렇게 좀 손질 방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개정 방향은 다음 달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단통법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에 좀 불편이 있었죠. 그 10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이 보조금 더 받으려고 뭐 통신사를 뭐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야 됐었고, 그리고 뭐 더 많은 보조금 주는 통신사가 어디야, 뭐 판매처 어디야, 막 계속 발품을 팔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불편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예. 이런 소비자 불편도 줄이고 뭐 단말기 유통 구조도 좀 투명하게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탄생한 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통법.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좀 뭐가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휴대전화를 사든 이게 기기 변경을 하든 뭐 번호 이동하든 통신사에서 주는 이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똑같이 주자라고 한 게 바로 이제 단통법이고 이게 2014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이제 9년이 흐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좀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게 뭐냐면 이제 이 통신 3사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한테 과연 이게 득이 뭐가 됐냐 이 법을 시행하면서 예.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또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통신사나 네. 대리점들이 어차피 경쟁을 해봐야 가격 똑같이 팔아야 되면 네, 가격 경쟁을 안 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통신 3사가 이 보조금 경쟁 벌이지 않게 되면서 예. 매년 매년 이제 번호 이동이 한 1,000만 건 정도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네. 지금 한 400만 건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좋은 효과죠. 이제 좋은 효과인데 대신 그 사이에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부담 이렇게 통신비 부담 줄이겠다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사실은 통신사 배만 불렸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전국 어디서나 네. 똑같이 싸게 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비싸게 팔고 있더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령 이제 게다가 이제 이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정부에서 이제 단통법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던 이 계기가 지난 2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던 건데요. 네. 사실 이제 통신비 부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당연히 이제 뭐 요금제 비싸지고 5G 뭐 때문에 요금제 비싸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아마 이제 이 매달 오는 이제 그 요금 내역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기기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값을 뭐 예를 하나를 좀 들어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만 해도 이제 작년에 나온 모델인데 출고가가 한 145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출시된 이제 신형 S23 울트라 모델 보면은 159만 9,400원. 그러니까 한 14만 15만 원이나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매년 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160만 원짜리면 이건 3년 쓴다고 가정해도 1년이면 50만 원이 엄청나죠. 넘고 네. 하루 한 달에 한 네. 4, 5만 원씩은 계속 할부금이 나가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보조금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이 가격만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게 이제 기계값이라는 건 매달 이제 나눠서 통신비랑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 통신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올 들어서 이제 통신비 낮추겠다고 중간 요금제도 내놓고 뭐 알뜰폰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뭐 모색하고 뭐 이런 보완책도 마련했고 뭐 제사이 통사도 뭐 지금 뭐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로는 이제 통신요금 부담은 낮출 수는 있어도 이 100만 원대 심지어 진짜 거의 160만 원에 효과하는 이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이 단통법도 같이 좀 수술대 올려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최신 휴대폰 안 쓰면 되는데 네. 우리가 그렇죠. 그거는 쓰고 싶고. 네, 궁금하죠. 그러니까 최신 휴대폰도 쓰면서 통신비도 좀 싸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런 숙제를 이제 정치권에 던진 거예요. 네. 단통법을 없애면 예전처럼 다시 이제 어디서 싸게 사는지 이른바 네. 성지 찾기 뭐 등등 해서 네. 손품 발품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싸지긴 합니까? 일단은 싸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예. 이 단통법에 따라서는 이제 통신 3사가 공시한 금액 안에서는 이제 공시한 금액 안에서만 보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게 딱 정해진 표에서 이제 보조금 딱 한 다음에 우리 대리점에서는 요만큼 더 줍니다. 추가 보조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추가 보조금이 바로 이 공시지원금의 15% 안에서 대리점에서 또 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어디 가도 네. 그러니까 15%만 바가지 쓸 수 있고 쓸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네네. 어디를 찾아가도 15% 이상 싸게 사지는 못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통신 3사 보조금 경쟁도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 법이 사라지진 않더라도 지금 이제 대리점에서 추가로 주는 보조금 범위는 지금보다 이제 늘어나야 한다는 게 일단 정부 판단이고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부터 이게 추가 보조금 제한 범위를 15%에서 30%로 늘려보자 이렇게 좀 개정을 추진해 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좀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 개정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단통법을 손질하게 되면 보조금 관련 제한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마다 이제 점포마다 더 많은 보조금 주는 판매처도 생겨날 거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 구매할 때 유리한 조건 찾아서 이제 다시 이 통신사도 좀 찾아서 바꿔야 되고 예. 또 뭐 대리점도 좀 더 싸게 해주는데 찾아야 되고 이렇게 좀 예전으로 바뀌는 돌아가는 거죠. 거네요. 돌아가는 거죠. 요즘은 뭐 그런 이른바 휴대폰 성지 그런 거는 진짜 없습니까?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습니다. 음지에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많습니다. 법정 최고의자 내리니까 네. 음지에서 사채업자들 많이 활동하듯이 맞습니다. 그런 거죠. 저도 제 휴대폰으로 그런 문자가 잘 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 언제까지 오면 어느 주소로 와라. 그러면 얼마에 해줄게. 근데 진짜 이 가격을 보면 기기값을 거의 최신 폰인데 네. 이게 기기값을 내기는커녕 기기값보다 보조금 더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이제 휴대폰 성지로 아름아름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게 뭘 활용해서 하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알려진 대로는 고가요금제 이제 유지할 경우에 이제 통신사에서 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가 스마트폰은 이제 법정 지원금 이상으로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이제 일명 성지로 불려서 예. 이 고가요금제 이제 장려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사실 이런 암시장 생긴 게 단톡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신 3사가 파는 이 스마트폰 가격을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하니까 기준 가격보다 낮게 파는 이 암시장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로 막 암암리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도 뭐 홍보를 하고 그런데 정해진 점포는 없고 게릴라성으로 생겼다 없었다 이러니까 단속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는 사람은 또 가서 싸게 사지만 물론 불법입니다만 근데 모르는 사람은 결국엔 또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유통구조 개선 효과라는 게 미비한 거죠. 그러니까 단통법을 통해서 누리는 효과가. 통신사나 대리점 입장에서 보면 월 7만 원 요금제에 가입만 하시면 3년 동안 받는 요금 총액이 한 250만 원 되니까 네네. 그것만 주신다면 저희가 단말기는 공짜로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못하게 해서 그렇지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단통법이 사라지거나 이제 대대적으로 좀 손질을 하면 이런 판매 대리점 지원금 경쟁이 좀 양성화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음지에서 뭐 이렇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불법 지원금도 사라질 거다. 이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우리나라 그럼 10년간 뭐 한 겁니까? 10년간 이제 실험을 열심히 하고. 10년 전에 다들 그 단말기 싸게 살려고 여기저기 네.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아니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해야지 왜 맨날 그 휴대폰 성지만 찾아다니게 만드냐. 네, 대책 네. 좀 세우세요. 라고 한 게 그러면 경쟁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했다가 10년간 보니까 진짜 경쟁 안 하고 통신사만 그렇죠. 돈 버네. 그 거의 담합 구조라고 할 만큼 딱 그 상한에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하향 평준화가 된 건데 국민들의 맞습니다. 혜택이 처음에 만들 때 이럴 줄 몰랐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그때도 대통령이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저라고 뭐 특별하게 다른 뭐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불편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불편한데 뾰족한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이제 사실 처음에 탄생했을 때도 소비자 후생을 늘리자는 목적은 강했죠. 근데 예. 막상 해보니까 이제 사실 별로 도움될 게 없었던 그러니까 할 때 거죠. 이런 혜택이 있으면 네. 이런 부작용도 있을 거다.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 저울질 네. 한번 해봅시다 했어야지. 이런 혜택만 있을 거라고만 강조하고 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사실 이 손질 논의 자체가 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해법 마련이 좀 어려운 게 단통법을 그렇다고 바로 그냥 없애기에는 그럼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뭐 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제 그 보조금 받으려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통신사 바꾸면서 갈비 또 내고 예. 이런 이제 사회적 비용을 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통법을 그냥 없애는 게 과연 쉽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걸 통해서 누렸던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놔두고 어떻게 좀 이제 이 소비자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건 답이 없고요. 우리 해봤잖아요. 10년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생업을 팽개치고 2년에 한 번씩 휴대폰 싸게 사기 탐색전을 네, 네. 벌일 거냐 아니면 통신회사 좀 배불리고 이렇더라도 그냥 비싸게 사고 말 거냐 네. 동전 던져서 선택해야지. 네. 이러면 맨날 앞면으로 갔다가 뒷면으로 갔다가 그러게요. 어중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아무튼 상황은 네. 그렇게 되고 있다. 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전세 사기를 당하든 전세 사고를 당하든 네. 일단은 내가 맡긴 전세금 못 찾는 건데 네. 그래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이 정도 돈은 돌려줍시다. 네. 어려운 서민들인 것 같으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제도가 있죠.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예, 경매에서 집이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을 은행과 세입자가 나눠 가지는데 이 순서는 등기 그리고 확정일자 빠른 사람 먼저 짝짝짝 줍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요 정도 금액 이하의 임차인은 이건 보호해주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번호표 0번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해당하는 보증금 기준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정해진 한도까지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서울을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만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5,500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억 7천짜리 전세 든 분은 안 됩니다. 0번 번호표 못 받고 줄 서야 되고 네. 1억 6,500짜리는 0번 변호표를 받고 5,500은 일단 받아간다. 최소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5억 원짜리 주택에 이미 4억 원의 대출이 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증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이 앞서 말씀드린 기준 모두 충족하니까 최우선 변제금으로 5천만 원, 이 경매에서 집이 뭐 4억 원에 낙찰이 되든 3억 원에 낙찰이 되든 5천만 원 먼저 배당받고 은행이 조금 손해를 보게 되겠죠. 아,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이니까 네. 전세만 이래요. 예를 들면 5천에 월세 300. 이럴 수 월세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아, 보증금만 작으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세입자로 간주한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기에 이용됩니까? 이게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분 한 채인데 여러 세대가 전입해서 사는 다가구 유형이 있죠.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채의 집에 대출과 보증금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언제 전입을 했냐 이 순서에 따라서 세입자들도 돈을 받아갑니다. 다가구는 집은 한 채인데 네. 마치 원룸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많은 집. 네. 그런데 집주인이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게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이때 위장으로 소액 임차인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지인들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에 대출이 2억, 기존 예. 세입자가 1억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3억 원을 내줄 상황에 있다. 이게 예.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한 3명 정도 위장 임차인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5천만 원씩 3명을 넣는 겁니다. 아, 빈 방은 있으니까. 그렇죠. 집주인이 살던 방도 있겠죠. 방 하나씩에 착착착 넣었다라고 전입신고만 하고 임대차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그럼 원래 세입자는 1명 또는 2명이었는데. 네. 아,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인데 경매로 넘기면 3억에 낙찰되고 그러면 은행이 2억 가져가고 세입자 둘이 1억 가져가고 그럼 나한테 들어온 돈은 없으니까. 네. 집주인이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가짜 세입자를 집어넣는다. 그렇죠. 집에. 그렇게 되면 1억 5천만 원 소액 임차 보증금이 생기고 5천씩 빼줘야 되니까요. 그거 먼저 빼주게 되면 집주인이 손에 쥐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세입자도 보증금이 5천 이하로만 들어오면 네. 5천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천5백 이하로만 들어오면 네. 무조건 영번번호표가 5,5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아, 친구야 우리 집에 얼른 들어와서 네네. 영번번호표 받아서 돈 받으면 나 좀 주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건 다가구 주택이니까 조금 특수할 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모든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제 날짜에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점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만약 다른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혹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그런 사정이 생겼어 이사를 가야 된다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에다가 여기에 내 보증금 걸려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놓는 이 임차권 등기 설정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방 빼면 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내 권리가 유지되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이분 홍길동 씨가 보증금을 얼마나 못 받아갔다라는 게 걸려 있으니 은행에서도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출을 안 내줄 것이고 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여기는 빼줄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면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빼다가 전 세입자한테 주는지 확인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집이 비어 있겠죠. 그런데 이 비어 있는 집에다가 소액 임차로 월세를 받는 겁니다. 5천에 뭐 100 이렇게 해가지고 받게 되면 그 소액 임차에는 또 영번번호표가 생기는 거예요. 영번번호표가 생기고 그 임차인 입장에선 이 집이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으니 그러니까 서울에는 1억 6,500 이하 보증금이면 다 그렇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5,500까지는 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나는 안전하구나. 임차인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5천의 보증금을 또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들어와서 해라.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 가지고 여기는 뭐 5천에 들어와도 되니까 안전하게 거주하세요. 그러면서 5천만 원 챙겨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원래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보증금을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영번번호표 받아가지고 새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매로 이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경매로 넘기게 됐을 때 오히려 소액 임차 보증금을 본인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앞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물어주고 이 집을 낙찰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돼서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서민일 테니 서민들이 그 전세 사고나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가 커지니 이분들은 영번번호표 줍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놨더니 그러니까 서민 아닌 분들도 들어와서 서민인 척해서 받아가는 걸 막을 수 없더라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서민인 분들이 실제로 들어와도 그게 이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멍들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미 세입자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영번번호표 안 줍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